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내용은 이제 왜 선진국에서는 농업직불제가 핵심 농업 정책의 수단으로 작용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직불제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그동안 이루어졌던 직불제가 어느 정도 많은 개선과 또 보완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설계가 됐고, 거기서 우리 농업 특성, 우리 농경 여건에 맞게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농업직불제를 이제 새롭게 만들고 보완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선진국에서는 이 농업직불제가 농업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작용했는지 주요 선진국의 농업직불제 동향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직불제가 왜 필요한가? 이게 가장 중요하죠. 왜 필요한지, 일단 시장 개방으로 인해서 모든 국가들, 전 세계에 있는 선진국도 마찬가지죠. 더 이상의 가격 지지 정책들이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직불제라는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왔었던 것이고요. 우리의 농업 경영 여건이라든지 그러한 경영 상황들, 시장 개방을 어떻게 피폐해졌고 그 악화된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메꿔주기 위해서 어떻게 농업 직불제가 필요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그동안의 여건 변화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주요국, 주요 선진국의 농업 직불제가 어떤 형태로 발전해 왔는지 그걸 살펴보고요. 거기에서의 교훈이라든지 벤치마킹들이 우리 농업 직불제에 어떻게 적용됐고 과거에는 있었고 현재는 어떻게 변해왔는지 이것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장 잘 알고 계신 공익 직불제 최근의 추진 체계와 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직불제가 왜 필요한가 한번 알아보면요. 일단 시장 개방이 일어났습니다. 시장 개방으로 인해서 우리 농업 소득이 상당히 변동이 많이 이루어졌던 것이고요. 어떤 측면에서는 또 기회를 타서 소득을 많이 올린 농가도 있을 것이고, 대부분의 농가들은 소득이 상당히 낮아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농업소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요. 시장 개방 이전에는 보시는 것처럼 작황이라든지 수급 상황, 이상, 기후 조건 이런 것들에서 많은 영향을 받아서 소득이 왔다 갔다 이제 변동이 많이 되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본 영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 개방 이후를 보시면요. 보는 것처럼 이제 한미 FTA, 한유 FTA, 호주 FTA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의 거의 90% 이상이 개방이 됐고요. 이와 같은 수입 농산물들이 국내 시장에 들어오면서 국내 농산물들과 경합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거기에다가 시장 개방 영역에다가 앞서 살펴봤던 시장 개방 이전의 기본 영향들이 아우러지면서 농업 소득은 상당히 변동이 커졌다라는 거. 우리 이미 여러분들 알고 계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 개방이 우리 농업 소득에 이와 같은 프로세스로 해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시장 개방을 해서 무조건 우리 농업이 어렵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입 농산물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개방 초기에는 싼 수입 농산물이 들어오면서 국내 농산물을 생산하는 재배 농가들이 상당히 그런 형태를 겪었지만은 나름대로의 정부에서의 재정적 지원이라든지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그러한 노력들에 의해서 경쟁력뿐만 아니라 효율성이 상당히 개선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에 대한 결과물로 수량이 증대된다는 것, 생산성 증대겠죠. 그리고 품질이 또 어느 정도 제고됐다라는 그런 결과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술 개발이죠. 그 비용 절감을 위한 어떠한 기계화라든지 또 정밀 농업 이런 것들 통해서 비용도 또한 절감하는 그러한 결과물도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유통 정보들을 철저하게 우리가 습득함에 따라서 출하주들도 또 그런 생산 기술도 생육 조절도 가능했기 때문에 이러한 긍정적인 그러한 결과도 시장 개발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다. 자,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결과물들이 모든 농가들의 농업 소득을 증대시켰을 것이냐? 보시는 것처럼 수량 증대, 품질 제고, 비용 절감으로 나타나서 농업 소득이 증가할 것이냐? 그랬던 농가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와 같은 트렌드에 미처 대응을 못한 농가들 같은 경우는 소득이 오히려 작아지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또 경영 여건은 어떨 것이냐? 농가의 교육 조건이라고 해서 투입 대비 산출은 정말 긍정적으로 변했을 것이냐? 아니면 농업 경영 수지가 정말 수지 맞는 그러한 농업을 주었던 것이냐?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농가 교육 조건이라고 해서 이와 같은 조건을 통해서 농가의 경영 상황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데요. 시장 개방 이후에 농산물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가긴 했습니다.
하지만은 그 가격보다 투입재 가격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상승했기 때문에 농가 교육 조건은 보시는 것처럼 악화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최근에 한 100 정도 농가 교육 조건의 그 페리티 지수를 이제 보일 수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제일 높은 페리티 지수 변화가 이제 96년도, 1995년도에 UR 타결되고요. 95년도에 WTO, 세계 무역기구가 창출됐을 때, 그때 시기에 우리 농업이 가장 좋은 농업 여건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142라는 거는 뭐 어떤 의미를 얘기를 하면요. 우리가 100원을 투자했을 때 142원을 매출을 잡아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나마 좀 괜찮았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시장 개방폭이 확대됨에 따라서 점차 이렇게 하락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는 100을 겨우 넘는 그런 수준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농가의 교육 조건이 계속적으로 악화되는 것들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전체 농가뿐만 아니라 이제 그 유형별로 미국, 그러니까 쌀 농가냐, 채소 농가냐, 과수 농가냐, 축산 농가냐,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이 점선을 보시면 트렌드가 쭉 있지 않습니까? 예, 경영 조건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안 좋아지는, 악화되는 것들이 지속되고 있다. 축산 같은 경우는 지금 트렌드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떠한 그 특정 지은 그러한 트렌드를 확정할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경영 여건 또한 축산도 지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개방의 영향으로 해서 교육 조건이 안 좋아지고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그 여건, 우리 농업 경영 상황을 알 수 있는 것이 농업 경영 수지라는 것인데요. 농업 경영비 대비 조수입, 쉽게 말하면 비용 대비 조수입이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는지 보시면은 90년대 초반부터는 지속적으로 급격하게 경영 수지가 악화된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3.3이라는 게 가장 큰 숫자거든요. 1991년 3.3이라는 거는 쉽게 해서 100원을 투자했을 때 330원의 매출을 올렸다. 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1.42까지 떨어졌죠. 19년도에는 말 그대로 100원 투자했을 때 142원 정도의 매출을 달성했다는 측면에서 이 경영 수지 또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변해왔다.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쟁 상대가 국내 농산물뿐만 아니라 해외 수입 농산물들과 경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소득 변동이 그리 크지 않다라는 것, 그렇게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과체류도 마찬가지예요. 수박 같은 경우는 73%에서 60%대로 시장 개방 이전보다 이후에 훨씬 더 소득률이 떨어졌다는 거, 나머지 품목들도 그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동성에 가장 주요한 영향을 미쳤던 것은 보시는 것처럼 경영비, 단수, 그리고 가격 순위라는 거죠. 경영비가 소득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 표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다. 축산 부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조수입과 경영비, 소득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한우 요즘 좋았죠?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소득률은 개방 이전에는 21.5%였는데 개방 이후에는 12.5%의 소득률을 보임에 따라서 마이너스 9% 정도 소득률이 오히려 감소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많이 좋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98년, 2000년도 대비 최근 3년이 훨씬 더 안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마 이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경영비가 크게 높아졌기 때문에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연이 있고요. 돼지, 낙농, 양계 모두 3.3%, 4.4%, 5.5%씩 개방 이전 시기보다 개방 이후에 소득이 상당히 안 좋은 형태로 지나갔다. 그런 영상입니다. 자, 이와 같이 모든 품목, 모든 영농 형태별, 모든 축종, 모든 과수별로 농업소득이 안 좋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시장 개방의 영향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결과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소득의 비교 대상인 도시가구 소득과 비교했을 때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러한 결과들이 농가소득 같은 경우는 농업소득도 많이 자주하고 있지만은, 농해소득도 있지만은, 그래도 농가소득 보시면 1995년도 시장 개방 이후부터는 도시에서 소득을 벌거나 농촌에서 농사를 지면서 소득을 벌거나 이 차이가 그 전까지는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올라왔는데 그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도시가구 소득과 농가소득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시면 이제 마지막인데 2021년도죠. 도시가구 근로자 소득 2인 기준인데요.
7,450만 원까지 연간 벌어들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농가 전체 평균은 4,700만 원, 거의 지금 두 배까지는 아니네요. 한 3천만 원 이상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벌어진다는 것은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도시와 농촌의 농가들 간의 소득 격차가 벌어졌고요.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영농 형태 내에서의 어떤 축종을 키우느냐, 또 어떠한 작목을 재배하느냐에 따라서도 소득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메꿔주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 개방 이후에 이와 같은 농업 경영 안정을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적인 그런 지원이 필요하겠고요. 그 중에 여러 가지 제안된 그러한 정책 중에 가장 최근에 이슈에 주목받는 것이 바로 직불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개방돼서 초기에는 가격이 떨어졌지만 이후에 뭐 품질 제고라든지 뭐 그래서 농산물 가격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도 어떻게든지 생산량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가격과 생산량의 합인 조수입 또한 커졌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성장은 됐어요, 농업 파트에.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영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리는 바람에 소득은 오히려 과거에 비해서 낮아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쉽게 얘기하는 성장과 소득이 괴리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성장과 소득이 괴리된 부분을 이런 간극을 어떻게든 메꿔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해야만 하는 그런 정책이 하나가 바로 직접지불제라는 거죠. 그 정부에서 이러한 이 성장과 소득의 괴리 현상, 이와의 간극을 어떻게든 간에 메꾸기 위해서 직불제를 핵심 농정으로 대두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것들을 이행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직불제가 우리 농업 경영 안정이라든지 소득 안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직불제가 왜 필요한지 그동안의 경영 여건의 변화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렇다면 선진국에서는 이 농업 직불제를 어떻게 추진되어 왔는지 각 국가별로 간략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직불제가 기본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배경이 있었는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 지지 정책이 축소 내지 폐지될 수밖에 없던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UR 협상이 타결되고 세계무역기구, 즉 WTO가 생기면서 그동안 선진국 중심으로 해서 농가의 가격을 지지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들이 더 이상은 이행할 수 없게끔 감축 대상 정책으로 지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된 예산 또한 축소를 시켜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봉착됐던 것이죠. 또 그거에 대해서 대안으로서 선진국에서는 농업 직불제를 확대 전환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가격 지지 정책이 축소되고 폐지되면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나타난 게 직불제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농업 농촌이 갖고 있는 다원적 기능에 대한 인식이 확대됐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직불제가 확대되고 또 새롭게 개발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농업 직불제가 선진국에서 확대되는 배경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 두 가지 축을 통해서 점차 그 직불제에 대한 기능이라든지 그러한 효과들이 점차 확대, 분화 이런 기능들이 점점 개발 발전되어 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위스, 일본, 미국 주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 직불제를 주요 농정 정책으로 써왔고요. 그 효과가 바로 두 가지 농가의 소득 지지와 그리고 다원적 공익적 기능의 확대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맥락에서 이 직불제가 점차 확대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국가별로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미국부터 해서 EU, 그 다음에 스위스, 일본, 요 네 개의 그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직불제가 추진되어 왔는지 좀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각 국가별로 농정의 그 목적과 목표 이런 것들 좀 간단히 한번 터치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목적에 상응하는 대책 수단으로서의 직불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알아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미국 농정의 핵심인 바로 품목 정책입니다. 품목별 정책입니다. 이거는 1933년도에 농업조정법 제정 이후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그런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농산물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일명 이제 정책 대상 품목들을 지정해 놓고요.
거기에 이제 소득이 증감에 따라서 정부, 미국 USDA라고 해서 미국 농업부가 나름대로의 정책들을 이렇게 적용해서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이제 가격과 소득을 지지하는 농가 소득과 경영, 이런 정책이 바로 대표적인 것이다. 미국 정책의 핵심이 바로 품목별 정책이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걸 좀 더 자세히 보면요. 가격 및 수입 보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직불제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예.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그 유지작물, 곡물작물, 이런 것들 쌀, 보리, 대두, 옥수수, 면화, 뭐 콩,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의 품목들이고요. 이런 품목에 대해서 가격이 수준보다 그대들이 생각하는 목표 가격보다 낮아졌을 때 보존해주는 그런 것과, 그리고 이네들이 또 가격뿐만 아니라 수입, 소득이죠. 쉽게 얘기하면. 예, 수입이 그네들이 생각하는 평균 수준 이하에 됐을 때 보존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가격 및 수입 보전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겠고요. 또 부수적으로 이제 농가 지원, 소득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이제 낙농 및 설탕 재배 농가들에 대해서도 지원해 준다는 건데요. 낙농은 뭐 우유 가격하고 사료 가격의 그 갭을 가지고 어느 정도 보존해 주는 그러한 형태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설탕 농가, 그래서 이제 슈가케인이 있잖아요. 그 원당. 예, 그거를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의 할당제, 뭐 이런 거 유통 할당제 이런 것에 대해서 혼합적인 지원 체계로 도와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미국 농가 소득 지원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제 재긴급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가축이라든지 그 뭐 우리들이 치면 사과배 재배하는 그 과수 농가들 대상으로 해서 뭐 홍수, 가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생산에 지대한 피해를 줬을 경우에 그 피해분을 메꿔주는 그러한 지원 제도. 마지막으로 이제 농업보험을 들고자 했지만은 그것들이 이제 보험 대상이 아닌 그런 품목에 대해서도 빈틈없이 꼼꼼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비보험 작물 재지원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국은 크게 그 직불제 형태로 이렇게 지원되는 게 이제 가격 및 수입 보전 관련 지원이 되는데요. 두 가지죠. 가격과 관련된 거 두 가지, 수입 보정된 것과 두 가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격 보장과 관련된 제도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유통융자 지원 제도라고 하나 있어요. 최저 가격을 보장해주고 최저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해당 시기에 해당 가격이 결정되면은 그만큼을 다 차익을 보존해주는 그런 제도예요. 상당히 좋은 제도죠. 재원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융자 단가라는 그 가격이 있는데 그 가격보다 얘네들이 지정한 품목의 가격이 이하로에 책정될 때, 시장 가격이 형성될 때 그만큼을 메꿔주는 거. 즉, 이 유통 단가라는 거, 그러니까 융자 단가라는 게 최저 가격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가격 보전 지원책이 바로 가격 손실 보상이라고 그래서 뭐 프라이스 로스 커버리지라는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해당 품목들 한 14개가 있는데요. 그 품목 중에 뭐 5개년 정도의 유통 평균 가격이 해당 연도의 어떤 그 시장 가격보다 낮았을 때, 그러니까 그 가격이 유통 가격보다 낮았을 때 해당 가격이 올해 가격이 그만큼 또 차익을 보여주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이제 수입 보전 같은 경우는 지역에 따라서 지역 평균 그런 수입이 있을 것이고요. 농장 단위에서 어떤 농장을 하냐, 뭐 감 농장이냐 무슨 농장에 따라 그 평균 그런 수입이 있는데 그 평균보다도 낮아졌은 수입을 가져갔을 때 지원해주는 제도가 바로 이제 수입 보전 손실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제도를 기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무 준수 조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요즘은 이제 공익직불제 수혜 대상으로서 책임을 다했을 때 지원이 나가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미국 그 정부에서도 이 농가 지원을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의무 준수 조건들을 걸어놓고 그것들을 충실히 이행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최저 가격 보장제도, 가격 손실 보상제도, 뭐 지역 기준 또는 농장 기준의 수입 보전 이런 제도에 대한 혜택들을 줄 수 있다는 거죠. 하지 않으면은 혜택을 중단한다는 거, 강력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좋은 얘기를 좀 써놨어요. 환경 보전 의무 준수를 해야 된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토양을 보호하고 수지를 보호한다라는 그러한 활동들, 그러한 농법들, 그러한 농업 행위를 했을 때만 지급을 해준다. 이런 조항들을 걸고 있습니다.
자, 그런 얘기를 해서 각종 혜택이 중지받지 않기 위해서는 저런 준수 의무를 다 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이게 적혀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 넘어갔고, 이제 EU로 넘어가겠습니다. EU. 예, EU는 뭐 여러분 알고 계시면 28개 나라,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그 경제 공동체로서의 그 역할들을 하고 있는 그런 집단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또 EU는 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부터 해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각 나라별로 자기 나라에 맞는 그러한 농업 정책들이 있는데, EU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공동 농업 정책을 만들어서 하나의 그 스페셜한 그러한 정책하에서 EU에 속해 있는 모든 국가들이 그 정책에 맞게끔 행동하고 맞는 성과를 가져가고 또 나름의 평가 반성을 통해서 뭐 지속적인 예산 배정 이런 것들을 나중에 나눈다는 측면에서 좀 독특하다는 거죠. 그래서 EU 하면은 공동 농업 정책 머릿속에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농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 가능한 농업뿐만 아니라 다원적 기능 제고 차원에서 이 농종 목표를 갖고 있고 거기에 상응하는 정책들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세 개의 정책 축을 통해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첫 번째 축이 바로 직불 정책, 두 번째가 시장 정책, 마지막이 이제 농촌 개발 프로그램 이렇게 세 가지 정책 축을 통해서 정책이 이루어지는데 이 중에 어떠한 정책이 가장 핵심인가? 다 중요하겠죠, 해당 분야가. 하지만은 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공동농업정책 전체 예산의 72%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직불정책이기 때문에 역시 직불정책이 이 이유에서도 농정의 핵심 수단으로서 작용하고 있구나.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불제가 이제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90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써야 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더 이상의 그런 것들이 WTO에서 감축 대상 정책으로 이렇게 분류되는 바람에 그걸 더 쓸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직불제를 그동안 그와 같은 것보다는 공공성을 유지하는 측면에서의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직불제를 이렇게 적용하는 그런 형태로 변해왔다. 그래서 직불제가 개편됐다는 거고요. 그래서 기존의 단일 직불제가 기초 녹색, 뭐 소농 직불 이렇게 크게 3축으로 이렇게 해서 변해왔고요. 소농과 청년 직불 이런 것들도 도입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직불제가 농촌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뭐 소농 같은 경우는 어떻든지 간에 그 기반을 좀 유지할 수 있는 그 정주 여건을 어느 정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직불금을 지급해서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직불제가 되겠고요. 요 청년 직불 같은 경우는 도시에서 또는 타 지역에서 다른 아니면 농업 말고 다른 영역에서 이 청년들을 유입시키기 위한 그러한 그 인센티브 형식의 그러한 직불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걸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이후의 직불 구조는 기초 직불제하고 나머지 직불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기초 직불제는 이제 그 기본 요건들 규모라든지 농촌 활동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만족되면은 대부분의 농민들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 형태의 그러한 직불 지원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나머지 직불제는 이제 보완적 수단 직불제라고 이제 우리가 카테고라이징 할 수 있겠고요. 특수 목적에 따라서, 특수 유형에 따라서 농가를 지원한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녹색 직불은 이제 환경, 뭐 다원적 기능 이외에도 수질, 또 생명 다양성 이런 것들을 유지를 목적으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활성화하는 목적으로 지불해 주는 것이 이제 녹색 직불이 되겠고요. 청년 직불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농촌의 이제 청년들의 유입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청년 직불 그리고 재분배 직불은 이제 대농하고 소농 간의 그 지원에 대한 격차가 크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최소화시키는 것들을 이제 분배를 여기서 형평성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직불제가 이제 재분배 직불이다. 소농 직불은 이제 좀 위의 것들은 대부분이 이제 상호 준수 의무가 강화된 형태에서 그러한 생산 그렇게 이제 의무 준수를 다한 농가를 대상으로 주지만은 요 소농 직불 같은 경우는 그러한 의무 준수가 좀 약화되거나 아예 없는 상태로 소농들에게 직불금을 주는 그러한 직불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건분리 지역은 우리 그에 주는 거 우리 직불과 거의 똑같은 그런 양상이고요. 이게 좀 골치 아프죠. 자율 연계라고 해서 상당히 좋아 보이는 말인데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생산 연계 직불입니다. 그러니까 WTO에서 이 생산과 연계되거나 가격 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정책적으로 하면 안 된다. 감축 대상이다 하는 건데 여전히 이 그 자율 연계, 생산 연계된 직불은 여전히 직불제에서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현재도 많은 EU 국가에서 이행을 하고 있다. 독일을 제외한 나머지 27개 국가가 이 자율연계 직불을 지속적으로 지금도 수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은 방식 1과 방식 2를 국가별로 선택을 해서 그네 나라에 지원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기초직불, 녹색직불, 청년직불은 EU 가입국 모든 국가들이 의무적으로 직불제를 시행할 경우에는 지급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고요. 이 국별 선택은 국가의 그러한 재정 여건이라든지 농업 여건, 지역 여건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이제 보시게 되면 알겠지만은 재분배 직불, 조건분리 직불, 자유연계 직불은 회원국 여건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하는 그런 직불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분배 직불은 지금 프랑스, 독일, 루마니아 이렇게 EU 28개 국가 중에 한 8개 국가 정도만 지금 이행을 하고 있고요. 조건분리 직불 같은 경우는 덴마크만 현재 이 직불을 적용해서 덴마크 농민들에게 나눠주고 있고요. 자율연계 직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 빼고 나머지 27개 국가가 이행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식 두 번째 그 소농직불인데요. 정말 이것들을 따르고 싶지만은 재정 여건이라든지 어떠한 그 영농 규모 이런 것들이 작기 때문에 어떤 나라에서는 소농직불만 가지고 직불을 이제 제공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대신 이제 이행 준수가 불필요한 경우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스위스로 나와서 스위스 거의 다 왔습니다. 예, 스위스는 직불제를 이렇게 농정의 핵심 정책으로도 이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농정 목표가 다른 나라와 다르게 이 나라는 연방 헌법 104조에 적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원적 기능이라든지 식량 생산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러한 것들을 활성화시키고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어떠한 권한과 어떤 책무가 있다는 것을 헌법에 적시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직불제를 제공한다. 농민들에게 제공한다. 직불제의 그 재원들, 보조금을 제공한다라는 것들을 헌법에 적시했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적어요.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는 우리 직불금 우리 어렵게 열심히 우리 농가에서 활동하는 분들에게 주는 것에 대해서 일반 농민들 말고 일반 국민들은 상당히 저항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헌법에 정확하게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저항이 적어서 오히려 직불금을 농민들의 그 소득 향상이라든지 또 다원적 기능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게 좀 다르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생태 성과 증명 조건, 요것들 마찬가지로 이행 준수 조건 같은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실히 이와 같은 헌법에 보장된 내용들, 헌법에서 요구하는 다원적 기능의 활성화 이런 것들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무조건 다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해서 직불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지행 조건, 작물, 가축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단가를 가지고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세 가지 유형이죠. 일반 직불, 생태 직불, 동물 복지형 직불금 세 가지 형태의 직불금이 존재하고 이런 것들이 운영되고 있다는 거고요. 일반 직불은 이제 그 농가의 상호 준수 의무를 다했을 때 주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소농 직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태 직불은 앞에서 얘기한 것보다 좀 더 엄격한 수준의 이행 준수 의무를 했을 때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좀 더 추가적으로 가산적으로 직불을 주는 그런 직불금이 되겠습니다.
동물복지령은 마찬가지로 동물복지와 관련된 그런 시스템 규정을 지켰을 때, 이런 걸 준수했을 때 주는 직불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이 좀 재밌는 내용이 되겠죠. 스위스 직불제 가장 큰 특징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거를 받고 싶다. 나는 이걸 받고 싶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요건에 해당돼서 신청만 하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뭐 난 이걸 받고 싶다, 이걸 받고 싶다, 우리가 정할 수는 없어요. 뭐 선택하는 거 있겠죠. 뭐 조건 분리지 그런 것들 뭐 신청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메뉴 형식이 아니에요. 근데 스위스는 메뉴 방식으로 직불제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관건인데요. 직불 예산이 농식품, 스위스 농식품 예산의 74%나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금액이죠. 농가당 얼마 받냐면요. 대한민국의 35배를 받고 있어요. 1년에 7,200만 원입니다. 농민 1인당 3,900만 원 받고 있어요. 농진 1헥타르당 830만 받고 있어요. 우리보다도 뭐 4배, 38배 엄청난 금액이죠.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전체 예산의 20%만 이제 현재는 많이 늘린 거예요, 저것도. 직불 예산으로 책정되어서 운영되고 있고요. 2021년 기준은 농가당 240만 원, 1인당 110만 원 받고 있어요. 그리고 1헥타르당 180만 원. 저것도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 이 정도를 받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문득 이제 스위스 가서 이사 가서 이제 농사를 지시면은 기본적으로 갖고 계신 게 이 정도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은 이제 농업 생산액이 우리보다 적어요. 훨씬 적어요. 우리보다 많지가 않아요. 뭘 중심이 아니면은 경관 유지 있지 않습니까? 스위스 생각하시면 아시잖아요. 딱 보시면 초지가 있고 뭐 그런 거. 그 정도만 유지한다고 해도 이 정도를 주니까 괜찮은 거죠, 솔직히. 예. 하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그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주는 것도 많은 노력을 한 거예요. 지속적으로 더 많이 늘리려고 농림부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뭐 수해농가의 의무사항들, 아까 얘기해서 생태성과 증명 의무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보면은 휴경을 해야 된다, 윤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농약에 대한 사용 규제를 정확하게 준수해야 된다. 이런 조건들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뭐 인력에 대한 것들도 또 너무 많이 이제 과잉 노동을 안 하게끔 나름 이런 것들도 정해놔서 수해 농가들에게 의무사항으로 규정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우리랑 가장 유사한 직불제 제도국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처럼 이 나라도 95년도 세계시장 기구, 그러니까 WTO가 창립되면서 더 이상의 농업 피해를 보고 있을 수만 없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직불제를 본격적으로 만들어서 시행했던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99년도까지는 이제 농업기본법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 때문에 식료 농업농촌기본법으로 이렇게 제정을 했고요. 그래서 식량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정책 목표, 또 하나는 이제 농가소득 안정이라는 것들, 그리고 농업의 여기서는 다면적이라고 하는데 다원적 기능 확보를 위해서 WTO 협정상에서 농업법이죠. 허가하는 수준 내에서 직불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이렇게 제도화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 유형을 보면요, 크게 두 가지 유형이에요. 우리나라 거의 비슷한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뒤에 보시겠지만은 좀 더 많은데, 농가 경영하고 소득 안정형 직불제하고 다원적 기능형 직불제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직불금 예상이 전체 농림수산 예산보다 우리보다 높아요. 우리 한 20% 미만이에요. 저기 보시면 16.8%인데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31%까지 확대됐고요. 근데 규모가 커요. 우리보다 거의 3배 되는 규모예요. 우리 농업보다 일본은. 그래서 이제 소득 안정형 직불 형태로는 90%, 그리고 공익형, 그러니까 다원적 기능형 직불제는 한 10% 정도 예산이 책정돼서 집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공익 말고 농가 경영 및 소득 안정익 직불제는 종류별로도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크게 나눠지고요. 논활용 직불제, 우리로 치면은 지금 논이모작 직불제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쌀 중심의 그런 공급을 좀 방지를 하고요. 다른 작물을 심게 함으로 인해서 뭐 다른 작목에 대한 식량 자금률 또한 높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거. 우리하고 똑같은 그러한 유형의 직불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밭직불제, 우리 한미 FTA뿐만 아니라 한중 FTA 때문에 밭직불제 들어왔잖아요. 우리는 평당, 그러니까 헥타르당 50만 원 주는데 이 친구도 좀 더 많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생산 가격하고 생산비하고 판매가 간의 그 갭을 어느 정도 메꿔주는 그러한 그 지원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익 감소 영향 완화 직불제, 우리로 치면은 이제 피해 보전 직불제 FTA 그와 같은 형태가 되겠고요. 주요 쌀과 주요 밭작물에 대한 수입 합계가 평년 지네들이 정한 평년 수입 합계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의 90%를 보전해 주는데 보전하는 거에 또 25%는 생산자가 부담한다. 이게 다 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말이지? 그럴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정부에서 자조금이라든 것들 뭐 이런 것들부터 해서 단체에다가 어느 정도 기금을 마련해 두면 그 단체 생산 단체에서 이것들을 보존해 주는 것들. 그 실질적으로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 덜 받는 건 아니에요. 예, 또 나가는 돈도 아니고 받을 건 다 받는데 이제 이런 형태로 해서 부담을 주게끔 한다라는 것이죠. 직불제 일본의 유형 중에는 크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3가지로 나눠지고요. 이 다원적 기능, 다면적 기능 직불제는 농지 유지 직불제하고 자원 향상 직불제 이렇게 좀 새롭게 나눠진다는 거고요. 중산간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조건분리 지역 관련된 그런 직불제와 같은 유형의 직불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환경보전형 농업직불제, 우리도 똑같이 있죠. 예, 이런 것들도 환경보전에 어떤 이바지하는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농가에게 소득보조금을 지원해 준다. 그런 맥락의 직불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 왔습니다. 이제 일본까지 주요 선진국가의 직불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공익직불제가 시행되기 이전과 이후를 나눠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전에는 바로 한 2, 3년 전까지죠. 19년도까지 아마 이 정책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지원금인 또는 직불제가 이렇게 지원됐던 것으로 이해되고요. 3개 유형, 9개 세부 직불제로 나눠져서 운영이 됐던 것입니다. 목적은 일본 같은 경우는 2가지 목적이었죠. 농가의 소득 안정이라든지 뭐 다원적 기능 제고를 위해서. 하지만 우리는 이제 3가지였죠. 소득 및 경영 안정형, 공익형, 그리고 구조 촉진 개선형.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눠졌고요. 각 유형별로 세부 직불제가 각각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소득 및 경영 안정과 관련된 직불제로는 쌀소득보조 직불제, 이거 없어졌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고정형이냐 변동형이냐 이렇게 나눠서서 뭐 비축제, 그러니까 수매제가 폐지되면서 이게 나온 거고요. 뭐 뒤에 보시겠지만은 이제 공익형 직불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WTO에도 개발도상국 주의를 포기하면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게 이제 공익형 직불제입니다. 그건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리고요. 이 고정형 직불제하고 변동형 직불제 있는데 뭐 1헥타르당 100만 원씩 지급하는 거. 요게 이제 잘 못 생각하면 최근에 이게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이게. 이 옥천군이라든지 각 지자체별로 플러스 알파 저 보이시죠? 요게 정부 차원, 중앙정부 차원에서 없어졌지만은 아직까지 지자체에서는 고정형 직불제가 쌀 농가 대상으로 해서 지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지 간에 뭐 이런 형태로 좀 보조해 주는 것들은 좀 바람직하게 생각하고요. 지방 재정에 여력이 있다면은 충분히 노력을 열심히 하신 농가들한테 대시 돌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쌀값 하락될 때 그 쌀 직불제를 주기로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안 주는지 그 이유도 몰라요. 농민들은.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왜 쌀 직불제, 소득보전 직불제를 안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요. 뭐 이제 여기도 써놨겠지만은 대부분의 그 직불금이 소진되는 게 이제 쌀에서 대부분 소진이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쌀 농가들 중심으로 직불금을 지급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뭐 쌀값이 낮아지면 정부에서 보존해 주니 너도나도 쌀 농사를 짓게 되고, 쌀값이 낮아지면 그 다음에 좀 덜 져서 전체적으로는 쌀 과잉을 좀 막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얘기죠. 너도나도 계속 짓는 거예요. 계속 쳐서 또 광고 고인이 되면 쌀가격이 떨어지면 또 그만큼 또 정부에서 보조전해 주니 쌀만 짓는 거예요, 쌀만. 예, 그래서 그러한 공급 과잉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소득지불제를 좀 고려해 보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쌀 농사 짓지 않는 다른 밭농사 짓는 분들은 난 쌀 안 짓으면 난 돈을 못 받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는 이 직불금을 계속 유지한다는 그런 당위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평성을 좀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이 직불제를 폐지하고 여러 작목에 대해서 공평하게 배분되는 직불 이런 정책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제가 뭐 농림부에서 나와서 한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이렇습니다. 예. 그리고 밭직불제 뭐 알고 계신 것처럼 아까 50만 원씩 헥타르당 주는 거. 그 피해보전 직불제 우리가 이제 FTA 체결부로부터 수입이 증가돼서 그 해당 품목이 해당 국내 생산 작목과 경합을 해서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 피해액만큼 주는데 다 주는 것이 아니라 95%만 준다는 거예요. 또 10% 정도 가격이 하락해야만 또 이게 발동이 돼요.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뭐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들은 또 여러분들 더 잘 알고 계시니까 이 정도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익형 직불제 세 가지 유형 있죠. 친환경 직불제, 조건분리 직불제, 경감보전 직불제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99년도 뭐 여러 가지 시작된 시기도 달라지고요. 기본적으로 쌀 소득 보전 직불제 그 예산에다가 좀 더 얹혀서 공익 쪽으로 좀 확 크게 키웠고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 공익 직불제 친환경 조건분리 경감보전은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살아 있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익으로 다 합쳐졌다고 해서 이거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해당되는 농가들은 반드시 이걸 좀 찾아보셔서 반드시 신청해서 지원을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뭐 알고 계신 것처럼 생산 여건이 불리한 지역 같은 경우는 조건분리 직불제를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고요. 경감보전 직불제도 마찬가지로 경관을 좀 더 아름답게 하는 대가에 대해서 170만 원, 또 중경관은 100만 원, 그리고 마을 그 전체적인 거에서는 헥타르당 15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는데 요거는 지금 변화가 없어요.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공익 직불제 이전의 직불제 유형 중 하나가 구조 개선 촉진형 직불제가 있었고요. 경영형 직불제 10년 이상 영농을 하셨고요. 연세는 60살, 70세인 고령 농민들이 이제 임대를 하거나 매매했을 때 매매경우는 330만 원 헥타르당, 임대를 했을 때 200만 원, 50만 원을 지급하는 그러한 직불제가 있습니다. 힘드시면 이제 이렇게 해서 받으셔야 돼요. 이거 1년에 한 번씩 주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임대도 해도 되고 임대하면서 나름대로 도지를 받겠지만은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또 준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는 반드시 신청을 하셔서 지급을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폐업 지원 제도 같은 경우는 뭐 FTA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뭐 예전에 뭐 한칠레 FTA 한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그 포도 농가들 많이 폐업했잖아요. 폐업한 대가에 대해서 재원을 지원해 주는 거. 이런 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때 이제 포도 다 잘라내고 다시 심어갖고 지금 포도가 엄청나게 지금도 과잉이 됐죠. 다행히 이제 품종이라든지 샤인머스켓 뭐 이런 여러 가지 아주 품질 좋은 포도들이 많이 나와서 아까 보신 것처럼 영농 형태에서 과수 농가 중에서도 포도 농가들이 소득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네, 괜찮은 것 같긴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전까지는 이제 전체 우리나라 직불 예산이 농업 예산 비중이 2000년 초반에도 5%였지만은 2018년대는 16.8%, 20%를 향해 가고 있고요. 올해 책정된 예산에 제가 보기에는 25%까지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늘렸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공익형 직불 예산이 그렇지만은 전체 직불 예산의 5%도 안 된다라는 거. 요게 바로 이제 공익형 직불제 도입 바로 이전까지의 얘기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익형 직불제 이전에는 이 농업 직불제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처럼 직불금이 대부분 쌀에 집중되어 있다. 직불재산 77%를 쌀에 투입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쌀 생산이 과잉이 됐고 나머지 밀, 콩, 옥수수 이런 것들에 대한 생산이 저하되면서 식량 자금들이 좀 생각보다 높아지지 않고 있다. 두 번째는 직불제가 농가 소득 기여가 상당히 미미하다는 거죠. 아까 우리 스위스 봤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은 엄청나게 농가 소득에 직불제가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껏해야 농가 소득의 5% 정도만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상당히 적죠. 일본도 15%나 주고 있지만. 예. 그리고 대농에 유리한 형태로 지금 직분이 지급되어 왔다라는 거죠. 일단 옛날에 면적 기준으로 면적이 막 크면 클수록 그에 상하게끔 비례해서 직불금을 지급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보시면 이제 0.5헥타르, 1,500평이죠, 저게. 그 농가 비중이 우리나라 전체 농가의 44%인데 직불금을 가져가는 비중은 11%밖에 안 되고요. 6,000평 이상 농사 짓는 농가 비중은 10%인데 직불금을 가져가는 거는 거의 50% 이상 가져간다는 거는 이건 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소농들 좀 많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바꾼 게 그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다수의 개별 직불금을 해서 뭐 이거 무슨 직불제, 조건분리 직불제, 직불제 그동안 가지수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야. 아, 저렇게 가지수가 많으니까 많이 가져가겠구나라고 이제 오해하고 그런 것들이 좀 생긴다는 거죠. 불신이 있고. 수혜는 실질적으로 5%밖에 안 되는데 이런 건 문제가 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공익직불제 요 당시에 다원직기능 확산을 위한 공익직불제가 좀 활성화되고 그런 것들이 좀 프로그램이 좀 다양화되고 그것들을 정말 준수종을 잘 지켜서 이 기능, 이 편익이 좀 확대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2020년 이후부터는 이제 공익직불제가 드디어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되고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개편 방역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쌀직불하고 관련 직불제를 통합해서 작물을 재배만 하게 되면 그거에 상하게끔 형평성 있게 배분하자는 그러한 개편 방향이 있고요. 그리고 생태, 환경 이런 준수 조항들을 좀 더 강화하자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추진 목표는 보시는 것처럼 그 쌀 중심의 그러한 농정을 좀 전환하고요. 작물 간의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것.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생태 환경 의무 조건들을 조금 더 강화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농가 형평성 제고를 차원해서 중소규모의 농가들에게도 좀 많은 포션의 직불금을 제공하자는 그런 목표 하에서 공익평 직불제가 제정돼서 지금 이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때 공익 직불제 이전에는 3가지 유형으로 되는데 지금은 이제 2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분류가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본형 직불제와 선택형 직불제로 나눠져 있고요. 선택형 직불제는 아까 말씀드린 친환경 농업 직불제 관련된 것, 경관보전 직불제, 그리고 조건분리 지역 이런 것들이 함께 지금 이행되고 있고요. 기존과 같은 양식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설명해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형 직불제, 소농 직불제, 면적 직불제로 크게 구분되고요. 소농 직불제는 일정 요건, 면적, 소유 기간, 영농 거주 기간, 종사 기간 이런 것들이 충족되면은 무조건적으로 120만 원씩 농가들에게 이제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고요. 면적 직불제는 이제 소농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 소농 직불 요건 충족하지 못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직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적의 구간을 나눠서 구간별로 그 면적 단가, 그러니까 지급 단가가 달리 지급되는 그런 특징이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보시면 이렇게 분류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요걸 보시면은 크게 2가지로 지금 진행되고 있구나.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대상 농지하고 대상자가 좀 다른데요. 그래서 17에서 19년도 3년 전 1회 이상 직불금을 수령한 정당하게 수령한 그러한 대상 농지에 대해서 지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갖고 있고요. 대상자는 이제 후계 전업농 대상자, 뭐 기존 직불금을 수령한 자, 그리고 받지 않았지만 이번에 새롭게 신청한 자, 그리고 농해 소득이 3,700만 미만인 대상, 요 대상을 대상으로 해서 이 소농직불
기본형 직불금이 이제 지급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농 직불금 지급 요건들 뭐 혹시 여기에 다 타셨을 거예요. 우리 이장님이 다 홍보를 잘 해주셔갖고, 예, 그죠? 신청을 다 해서. 다 대상만 되면 다 맞아. 예,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상 조건들, 0.5헥타르 이하이고 3년 이상 종사를 해야 되고 이런 조건들만 충족하게 되면은 누구든지 소농직불급 지급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면적 기준, 요게 참 계산하기 어려울 거예요. 내가 정확하게 3헥타르인지 3.5헥타르인지 이걸 계산하기도 어렵고, 내가 논을 갖고 있는지 밭을 갖고 있는지, 예? 요것들도 지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쉽게 얘기하면은 농업진흥지역에 논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가장 높은 지급 단가를 수령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농업진흥 외에는 좀 작고요. 그리고 논보단 밭은 조금 더 낮은 수준으로 지급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자, 보시면 하나 예가 있는데요. 뭐 2헥타르 미만은 205만 원, 뭐 2헥타르 초과 6헥타르 이하에는 197만 원. 면적이 크면 클수록 지급 단가가 적어지는 양상을 띱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존에는 이제 대농인 경우에는 많은 그렇게 지원을 했지만은 이 경우에는 오히려 반비례하는 형태로 해서 지급 단가가 지급되고 있다. 그래서 하나 사례를 하나 볼게요. 농업진흥지역이면서 논을 짓고 있어요. 가장 최고의 단가를 책정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헥타르까지는 205만 원 받고요. 1헥타르는 197만 원 받아서 이 농가 같은 경우는 농업진흥지역에 논을 3헥타르로 경작할 경우에는 607만 원 정도 연간 면적직불 형태로 해서 받을 수 있다. 마지막 거 하나. 농촌진흥지역 외 논이 1헥타르고요. 그리고 농촌진흥지역 밭, 그러니까 외저 또 밭도 3헥타르, 총 4헥타르 하는 경우에는 170만 원 곱하기 130만 원 곱하기 2헥타르 170에서 546만 원만 한다는 얘기죠. 아까 우리 농업진흥지역 내에 논 3헥타르보다는 적게 받아요. 이렇게. 예. 그렇게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상한도 있어요. 기존에는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죠. 쌀직불이냐, 밭이냐,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번에는 농, 밭 합산해서 30헥타르를 상한을 두고요. 너무 그 이상은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 들녘 경영체 같은 경우는 400헥타르. 이렇게. 그리고 뭐 이러한 것들 공익형 직불제를 지속적으로 준수해 나아갔을 때 여러 가지 기대 효과들, 환경, 생태, 뭐 공동체, 뭐 제도 기반, 안전한 먹거리를 좀 유지할 수 있다, 담보할 수 있다라는 그런 혜택이, 그러한 기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공익직불제 추진 체계와 절차를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 아니고 4월부터 이제 전국적으로 신청 등록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6월부터는 이제 지자체에서 신청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요. 그래서 등록증을 발급을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뭐 몇 차례 걸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급액을 산정해서 10월 달에 되게 10월부터 좀 이후에 대부분의 이제 그 수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손에 쥘 수 있는 거 외에도 요때 이제 지급 산정을 해서 10월 정도에 해서 11월, 12월에 지급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관련돼서 이제 그 의무 준수 사항과 관련된 그런 사후 관리는 연중으로 이루어지겠다는 것도 좀 명심해둬서 큰 피해 없이 적절한 절차에 맞는 시기에 반드시 신청해서 여러분들이 영위할 수 있는 지원금을 모두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공공공! 농업의 공, 농촌의 공, 모두의 공, 다 함께 공공공! 공직불제가 무엇이더냐? 농업이 건강하면 국민도 건강하지, 농촌이 깨끗하면 나라도 깨끗하지, 국민이